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그 전에 축하하고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시선 집중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12구 참사 기억과 기록이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 코너가 제50회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시상식은 오는 9월 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BS 1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는데요. JB 미리 수상 소감 한마디 할까요?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건 자랑할 거리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책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계속 기록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12구 참사 기억과 기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우리은행의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시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이건데요. 이걸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땅과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라는 혐의. 이후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되고 여신의향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앞으로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5억 원을 받은 혐의 이런 것들이 적시가 됐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이것이 50억 클럽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잠시 후 인터뷰를 통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혐의이고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라는 점을 단서를 달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여기서 이걸 연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 3년 전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걸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적용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아니었습니까? 핵심 혐의 중에 하나가. 근데 본인이 2년 전, 3년 전에 이런 짓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합에서 본다면 참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관계자 50여 명을 기소를 해서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불렸던 박영수 전 특검. 이제는 개인비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장 몰락한 특검으로 기록하게 됐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지금 구속이 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더라고요. 네. 그죠? 증거인멸 우려라고 하는 것은 혐의가 일단은 충분히 앞으로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이제 그 다음에 도출이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JB가 꼽아주신 대로 불과 2, 3년 전에 이런 일을 하고 특검을 맡았다면 와, 그것도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거 50억 클럽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아직 검찰의 부름을 받지 않은 명단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통보를 받지 않은. 그죠? 네, 그렇죠. 잊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박영수 전 특검, 그다음에 곽상도 전 의원, 김순환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견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이렇게 국회에서 녹취록이 나왔었죠. 네. 이들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뻗칠지 이거 잠시 후에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들 학폭 논란이고 또 한 가지는 방송장악 논란인데 이 방송장악 논란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국정원 문건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동관 후보자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의 방송장악 관련 문건 작성을 요구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러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문건 작성을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면 적폐 수사 과정에서 무사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직접이라는 요 두 글자가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문건은 존재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문건을 봤다는 말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박지원 전 원장의 말 이전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건이 나왔고요. 보도도 다 됐습니다. 그 문건 우상단에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는 것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 문건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어필하는 표현이 바로 직접이라는 겁니다. 직접 지시한 적 없고 직접 본 적 없고 직접 실행한 적도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실무자로 국한이 되는 건데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당시 검찰 수사는 언론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선에서 끝났는데 이때 행정관들은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고 모두 박흥신 언론 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동관 후보자는 아마도 여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앞으로 진행될 인사청문회에서 결국은 방패가 하나가 미리 지금 제시가 된 시합니다. 이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이제 야당의 과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지금 어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 문건의 존재는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는 또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 2017년에서 2018년 이거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네. 그죠? 네. 당시에 이런 언론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고 그러니까. 당시 수사 총 책임자는 다름 아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것도 JB타임즈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쵸. 홍보수석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 박흥신 언론비서관과 행정관들도 홍보수석실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짓이 나는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과연 수석이 몰랐을까? 이게 지금 키가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상식적 의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한번 입증해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야당에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직접이라는 두 글자가 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또 대한 칼과 창패, 칼과 방패 이건 또 청문회에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한편 민주당이 추천한 방통위원 최민희 내정자 과연 임명장을 받을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였던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법제처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릴 거라는 예상은 많이 있었는데요. 참 오래 걸렸죠. 참 오래 걸렸는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러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마침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지금 방송계 돌아가는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0분부터 이어지는 유튜브 연장 방송도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로 향했습니다. 대한노인회장은 노인들의 분을 풀기 위해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정신차려라고 정신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김 위원장은 그 앞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노인회관을 나와서도 재차 사과했습니다. 전국의 노인분들께 마음 아프게 드린 거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죄드립니다. 네, 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한번 옮겨보죠. 민주당이 납작 엎드리자 국민의힘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요? 네,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 서울 숭인동의 동원경로당을 찾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어르신들을 찾아뵌 것은 불편한 것이 없는지 또 저희들이 챙겨야 될 것은 없는지 듣고 또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위문 겸 이렇게 왔습니다. 올 여름에 진짜 그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국에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 전기를 뭐 이렇게 냉방을 마음대로 좀 쓰고 또 필요한 그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10만 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이렇게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 냉방비 아끼지 말고 에어컨 빵빵하게 트세요. 진짜 저 에어컨 비용 아끼지 마십시오. 네, 자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박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국회 회의실의 백드롭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요. 이제 배경 현수막이죠. 이 백드롭을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백드롭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혁신은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바야흐로 선거전이 개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자책골을 넣었고 국민의힘은 그걸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그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얼마나 빨리 이걸 끊느냐가 과제가 되는 거고 국민의힘은 이걸 얼마나 길게 늘려가느냐. 이게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근데 우리 춘천님들 좀 삐딱하시네요. 영님이 예산 혹시 삭감하지 않았었나요? 라고 좀 과거 뉴스를 돌려봐야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대에게님은 이러고 전기세 올리면 무효. 이런 삐딱한 촌철님들의 생각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민주당한테는 지금 악재가 발생한 거고 국민의힘은 제2의 말대로 달리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요거를 계기로 표심을 좀 단단하게 다지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민주당의 고심이 클 것 같은데 어제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사과한 민주당 원내 지도부 중 한 분과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잼버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유럽의 한 국가가 잼버리 기간 동안의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내용의 항의 사안을 우리 정부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폭염에 노출될 아이들과 폭우에 취약한 야영지, 의료 문제 등의 우려를 표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외교부는 잼버리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답해도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제 문제가 좀 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항의 사안을 보내온 시점인데요. 그게 잼버리 개막날인 지난 1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또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개막 전에서부터 이미 우려사항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극히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다면 다른 나라가 참작할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점에 주목하는 건데요. 결국 우리 정부, 우리 조직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큰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불거진 문제를 틀어막고 때우려고만 하지 말고 1분 1초라도 빨리 근본적인 지금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샤리 님이 이미 문제가 커졌습니다. 대사관들이 아이들 살피러 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겠습니까? 라고 지금 촌철을 남겨주셨는데 네. 영국이었죠. 대사관 직원을 급파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각종 외신들도 잼버리 상황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에 진짜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제 익명과 음성 변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전해주셨던 학부모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추가 제보해 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마실 물이 아주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마실 물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김재선님.
아니 현실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라는 좀 한숨을 남겨주셨고 더더 막가네님은 국격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네. 담쟁이 넝쿨님도 국격이 올라갈 때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네요.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사실 개영식에 대통령 부부가 같이 갔잖아요. 네. 대통령 부부가 갔던 행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정부가 조금 따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거기서 그러면 주최 측이나 이런 쪽에서 시선 집중된 게 아이들의 안전 문제였느냐 대통령의 어떤 행보였느냐 사실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국제화 망신 국격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류로 가까스로 어떤 그 쌓아 올린 국제적인 위상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걱정 어린 목소리도 나오던데 근데 이런 걸 떠나서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이거는 지금 뭐 시간 허비해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어떤 숙소를 뭐 지금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한데 이건 잠시 후 3부에서 지금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관영 전북지사 저희가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이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섭님 또 따끔한 촌철 남겨주셨는데요. 소방 등 구조 담당 부처는 행안부 아닌가요? 이상민 장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좀 따끔한 촌철도 남겨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제 오후에 전해진 좀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서 차량을 몰고 막 돌진을 하고 그다음에 막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래서 지금 14명이 다쳤는데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범행 동기인데 지금 막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늘어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조현병 그러니까 검사도 지금 실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데도 중요하지만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당국이 답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문제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그러니까 그 법무부 장관님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칼부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희건 경찰청장이 이건 뭐 사실상 테러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경비 강화 이야기를 하던데 신림동 사건 이후에 그러면 그때는 손 놓고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또 그럼 이렇게 되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자꾸 반복이 돼야 되는 겁니까? 경찰은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마진가님도 정말 세상이 왜 이럴까요? 점점 세상이 무서워집니다라는 댓글 남겨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안전하게 다니던 길거리가 이렇게 언제 다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일상이.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주목들을 하고 계신데 앞서 제이비도 얘기하셨지만 윤희건 경찰청장이 이거는 사실상 테러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테러로 규정할 정도로 큰 사건인데 왜 시민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재난 문자는 발송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제 뭐 그 흉기 마구 휘두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점은요. 신림동 사건 이후에도 살인 예고글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오리역 그리고 분당 서현역 그리고 서울 잠실역에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겠다라는 예고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경찰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림역 사건 났을 때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 사이코패스에 대한 예방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누가 사이코패스인지 알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방비를 튼튼히 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건데 결국은 이 사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모방 범죄든 아니면 뭐 조현병에 따른 범죄든 뭐든지 간에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에 그거 예측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비 좀 하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소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